경제만 보고 북한을 섣불리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상 이 나라는 세계를 주목하게 만들 만한 수백만 대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인구가 2,500만 명 남짓이지만 2025년까지 북한의 상비군 병력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군사력 규모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병력 기준으로 말이다. 최대 동원 시 군 규모는 938만 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 세계 군사력 평가기관 GFP에 따르면 이는 가장 권위 있는 평가 지표 중 하나다. 북한은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 36위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작년 11월에 불과 이틀 만에 북한의 가용 병력이 무려 140만 명이나 늘었다는 것이다. 이 수치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비교해보자면 전 세계 군사기지를 둔 미국조차도 상비군은 약 140만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항상 제재를 받는 이 동아시아 국가가 경제적으로 억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군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단기간에 병력을 크게 늘릴 수 있는가? 그 답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징병 제도에 있다. 북한 법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모든 청년 남녀는 만 17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복무기간은 최소 6년이며 한 기수가 제대하자마자 다음 기수가 즉시 투입된다. 북한은 전 국민이 군인이라는 개념을 사실상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구기수가 나가면 신기수가 즉시 보충되는 이 순환구조 덕분에 상비군 100만 명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단순한 의무 규정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입대 분위기는 여타 국가와도 다르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일부 청년들이 병역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지만 북한에서는 군복을 입는 일이 오히려 큰 영예로 여겨진다. 군인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국가의 기둥으로 존경받는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에게 입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자부심의 기회다. 2023년 3월 13일 한국과 미국은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전국급 규모로 훈련은 11일간 이어졌으며 목표는 공동 방어태세 점검이었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상정된 적국은 바로 북한이었다. 따라서 도발 수위가 분명했다. 이에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즉각 대응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 이는 세계 최강 장거리 무기 중 하나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무기체계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한다. 주목할 점은 같은 시기에 북한 전역에서 입대 및 재입대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단 하루 3월 17일에만 약 80만 명이 자원 입대 혹은 재입대를 신청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동원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의무병역제가 상비군 유지의 토대라면 선군사상은 군의 정신적 양분이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군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일명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거대한 군대로 성장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국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이 노선을 실행해왔다. 모든 일은 군사적 요소가 최우선이며 모든 자원이 군대에 우선 배정된다. 북한은 잘 알고 있다. 남한과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한반도에서 살아남으려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길임을 김일성 주석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도로가 없어도 죽지 않지만 한약이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은 곧 지침이 되어 군대의 칠성이 지위를 확립했다. 국가 체제 속에서 선군 사상의 지도 아래 북한의 자원은 강하게 군에 집중되었다. 군인들은 무료주택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고급 교육과 의료 혜택도 누린다. 그들은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영웅으로 존경받는다. 많은 훈장과 칭호명예는 그들에게 주어지며 심지어 후대까지 계승될 수 있다. 이러한 격려체계는 입대를 청년들의 최우선 선택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국가의 안정적이고 풍부한 병력을 보장했다.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선군 사상은 전 국민을 아우르는 정신이 되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군인은 가장 영예로운 직업 중 하나로 여겨진다. 군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북한 주민은 스스로를 희생한다. 식량 부족 시기에도 군의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불편을 감수했다. 그들은 언제나 군이 충분히 공급받도록 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강력한 현대군을 유지하려면 튼튼한 경제 기반이 필수라는 점이다. 군사에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준 덕분에 북한은 큰 군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경제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은 큰 도전을 야기한다. 국가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서 말이다. 따라서 의문이 남는다. 경제 제재 속에 있는 북한이 어떻게 이런 수백만 대군을 유지하고 부양할 수 있는가? 단순히 국가 예산만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북한 정부는 특별한 길을 선택했다. 군 구조를 영리하게 최적화하고 대군을 단순한 형태로 바꾸어 국가 현실에 맞추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규모는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군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육군 병력은 90만 명 이상으로 해군과 공군을 훨씬 웃돈다. 육군 중심의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한반도에서의 지상 충돌 특성 때문에 육군은 전략적 중추가 된다. 38선 인근 분쟁 지역에는 많은 지상부대가 항상 주둔해야 한다. 언제든 대응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다. 게다가 한반도의 지형은 산지가 많고 전략적 깊이가 부족하다. 이 점은 육군의 장점을 더 살린다. 둘째, 유지 비용 측면에서 육군은 다른 군종보다 훨씬 저렴하다. 전차와 장갑차 유지비는 함정이나 현대 전투기보다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기능적으로 볼 때 북한은 각 군종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두었다. 인민군 내에서 특수부대 병력은 약 8만 8천 명에서 12만 1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비군의 약 10%에 해당한다. 바로 이 정예 특수부대가 핵심 전력으로 방어 임무를 직접 담당한다. 외부의 위협을 막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수부대 외에도 인민군 대부분의 병사들은 군복을 입고 군인의 신분을 가지며 통일된 관리와 엄격한 규율을 따르지만 실제로 모두가 완전한 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총을 직접 잡아본 적조차 없었다. 이것은 특수한 현실을 만든다. 훈련이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들의 전장은 곧 국가건설 현장이었다. 그들은 사회의 주력 노동력이 되었고 농지개간과 재배에서 광물 채굴, 대규모 수리시설 건설까지 담당했다. 북한 군인들은 조국을 지키는 군인일 뿐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인프라 개발의 엔지니어 역할도 한다. 이러한 결합 방식은 정부가 군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방대한 군대를 효율적 노동력으로 바꾸어 사회 유지와 발전에 직접 기여하게 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전력 부족에 처했을 때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북한 군인들은 직접 탄광에 내려가 석탄을 캐며 전력 생산을 보충했다. 농번기가 아닐 때에는 군대가 팀을 이루어 전국으로 흩어져 농업 생산을 지원했다. 한 번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논밭에 나가 지휘하며 헬기와 소형 수송기를 동원해 농약을 살포하는 장면도 있었다. 넓은 들판 위로 드문 장면이었지만 명확히 보여줬다. 북한 사회에서 군대의 다재다능한 역할을 특수한 상황에서는 군 차량이 훈련이나 기동뿐 아니라 자재식량, 의약품을 운송하는 데도 동원되었다. 황해북도에서 큰 홍수가 났을 때 철도망이 마비되자 조선인민군은 직접 인력을 투입해 물자를 운반했다.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군인은 필요한 곳에 옮겨지는 벽돌과 같다는 비유도 나온다. 농업공업 생산 참여 외에도 인프라 건설은 그들의 기본 임무 중 하나가 되었다. 김정은은 김일성 고급대학교 준공식에서 직접 부대 267을 칭찬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부대는 해당 공사의 주체였다. 덕분에 대규모 규율 있는 군대와 높은 충성심은 평시에는 값싸고 효율적인 노동력이 되어 사회 건설의 여러 임무를 맡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대군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었다. 대부분의 군인은 항상 강도 높은 전투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무기와 탄약도 많이 소모하지 않았다.
식량조차도 특별히 우선 공급받지 않았다. 군대가 직접 생산에 참여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군사력 유지 비용은 항상 낮게 유지되었다. 반대로 만약 그 수백만 대군이 모두 정규군이었다면, 현대식 무기를 갖추고 언제든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했다면 현재의 열악한 경제로는 북한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수백만 병사의 일상적인 식량 보장만으로도 이미 막대한 부담이다. 더구나 석유 비용, 장비 유지나 탄약 보충까지 생각하면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국방비는 국가 전체 예산의 15.7%를 차지했다. GDP가 약 442억 달러로 추산될 때 국방비는 약 208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한국 돈으로 약 270조 원이다. 경제 규모에 비하면 결코 적지 않은 지출이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군사 강국들과 비교하면 말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민생 분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의료, 교육, 사회 기반 시설 같은 부분에서 군대로 자원을 몰아준다. 특히 국방 예산의 대부분은 분산되지 않고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연구다. 북한은 한때 신형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공개했다. 비행 속도는 마하 2에서 3에 달하며 사거리는 최대 400에서 500km 다. 전 구간을 초음속으로 유지해 여러 겹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 이 소식은 일본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게 만들었고 직접적인 지역 안보 위협이라 보았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에 대해 북한은 담담히 밝혔다. 모든 군사 개발은 국가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실제로 핵무기는 저비용 억제력의 방패로 여겨져 왔다. 북한은 이를 통해 부족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완하며 전략적 균형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위치를 유지했다. 세계 군사력 지수 GFP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세계 34위에 있다. 비록 이 순위가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 높지 않지만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을 핵 억지력과 세대를 거듭한 보병 병력이 결합해 방어의 방패를 만들었고, 이는 어떠한 압박에도 국가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수년간의 건설 과정을 거쳐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은 점점 정교해졌다.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둘 수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8형도 시험 발사되었다. 그 기동성은 크게 향상되었고 정확도도 올라가 해안 목표물 공격이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략 무기고에는 KN-23 단거리 미사일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형 방사포도 있다. 폭발력은 TNT 1000에서 5000톤에 달한다. 이는 한국 내 주요 군사 거점과 기지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 핵으로 억제력을 확보해 국가 생존 공간을 얻는 전략은 지금까지 효과를 보여왔다. 따라서 여러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며 한국과 미국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에 과도한 자원을 쏟아부은 결과 재래식 무기 체계는 뒤처지게 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이 약 600문의 각종 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500기의 로켓 발사기와 300대의 전차 및 전투 차량을 갖고 있다고. 그러나 대부분은 노후화되어 있고 구식으로 장전과 발사 속도가 느리며 현대 장비와는 비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질문은 왜 북한은 그 낡은 무기들을 교체하지 않는가이다. 답은 명확하다. 비용 절감이다. 북한 전차의 대부분은 구소련 시절의 T-54, T-55 계열이며 냉전 시기에 지원받은 장비가 많다. 따라서 사실상 구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고 유지 비용 또한 낮다. 많은 장비는 이미 설계 수명을 넘겨 군대 안에 골동품이 되었으며 복무 중인 병사들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군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보유한 400여 대 전투기 중 대부분은 2세대기인 미그-21이다. 주목할 점은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정비 불량으로 이륙조차 할 수 없어 기지에 그대로 전시품처럼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한국안보국방 포럼의 한 고위 전문가는 재래식 무기의 노후화로 인해
북한이 불가피하게 핵무기와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야말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요약하자면 북한이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억지력을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군대를 조직하고 건설하는 방식을 영리하게 선택했기 때문이다. 자원을 분산시키는 대신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해 재래식 전력의 부족을 보완한다. 100만 대군은 단순히 군사적 임무뿐 아니라 국가 건설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농업, 공업, 사회 기반 시설까지 참여해 비용을 절감하고 군대를 핵심 노동력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정 유지에도 기여한다. 결국 이것은 북한 체제가 만든 특별한 방식이며 방위와 건설을 결합한 모델이다. 핵 억지와 인민군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국가 전략을 유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생존하고 국제정치 군사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낸 길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북한식 생존 방식이다. 핵 억제력과 인민군대 사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꾸준히 찾아온 길이라는 것이다. 존재하기 위해, 그리고 국제정치 군사 무대에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